지난 이야기.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독일군은 공정부대를 크레타섬 공격에 처음 투입한다. 하지만 크레타섬을 점령하면서 공정부대가 큰 피해를 보자 히틀러는 공정작전 금지령을 내리게 된다. 이후 공정부대는 연합군 진영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면서 마켓가든 작전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네덜란드 요충지를 점령하기 위한 마켓가든 작전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졌나? 뉴스멘터리 전쟁과 사람에서는 하늘길을 통해 전쟁터로 향하는 공정부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지난 시간 공정부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름도 생소했지만요. 일단 디자인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했고요. 가만히 있어봐, 이거 투입하면 좋을 텐데 소련이 먼저 개발하고 투입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운용한 건 독일이었는데요. 이 팔쇼롬들이 실패를 하면서 안 돼, 이거 쓰지 마. 여기까지 저희가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후에 몇 년이 지나 독일은 안 쓰는데 연합군이 이 특수부대를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노르망디 상륙 작전부터 이제 공정부대가 역할을 하기 시작하죠. 그 후에 이제 결정적으로 1944년 9월이 되면은 독일의 이제 서부 방벽, 그 지그프리트선을 돌파하는 방법으로서 대규모 공정 작전이 시도가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 마켓가든 작전이라고, 이제 오퍼레이션 마켓가든 이렇게 명칭되는 작전이 수행이 됩니다. 이게 마켓가든 작전은 크게 공중에서 공정부대가 낙하하는 작전, 그다음에 지상에서 부대들이 진출해서 그 공정부대와 연결하는 작전을 가든 작전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사실 두 가지 작전이 연결되는 겁니다. 의미 그대로. 근데 이제 사실은 마켓 가드를 연결하면은 그냥 도시에서 이제 판매하기 위해서 교외 지역에 운영하는 뭐 텃밭, 뭐 정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하여튼 마켓과 가든 작전이 잘 연결이 돼야 어쨌든 작전이 성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쉬운 작전은 아니었고 복잡한 작전에 어떤 시도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켓가든 작전의 배경은 어떻게 되나요? 이게 단순히 전술적 의미만이 아니라 전략적 의미, 그 전략 이전의 정치적 의미. 결국 전쟁도 정치의 연장이기 때문에 정말 고위층들은 전쟁을 할 때 승부에만 보지 않고 그 배경과 그 세계까지 다 보거든요. 그런데 2차 세계대전이라는 게 결국은 영국이 몰락하고 새로운 국제 질서가 만들어지는 시대였고, 이거를 가장 잘 알았던 사람이 사실 영국이에요. 영국은 이미 식민 지배를 포기하고 있었어요. 과거의 대영제국 시절처럼 직접적으로 식민지를 관리하는 자체는 이제 끝났다라는 걸 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이 강제로 내놓고 뒷방으로 퇴장한 게 아니라 사실은 굉장히 주도적으로 대응하고 있었어요. 어차피 이건 놔야 된다. 그럼 우리가 이제 이류 국가가 될 것이냐? 그럴 수 없지. 과거에 세계 3분의 1을 쥐고 있었는데 이거를 내어놓고 뒷방으로 가는 게 아니라 지배 방식을 바꾸자, 또는 우리가 이를 활용하는 방식을 바꾸자라는 걸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세계 주도권을 줘야 되는데 숫자적으로는 영연방이 많고 힘은 미국이 많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할까? 2차 세계대전 전쟁할 때도 지금 그 생각을 계속했대, 얘들은. 사실 전쟁은 미국이 물자 다 대주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딴 건 몰라도 전쟁에서 뭔가 이 제갈량 역할은 우리가 해야 된다. 이런 게 아주 강박증으로 들어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노르망디 상륙 작전하고 전선을 싸우려고 보니까 남북으로 80여 개 사단이 쫙 늘어선 엄청난 라인이 형성이 되고, 이거를 동시에 공평하게 전진을 하려니까 천하의 미국도 물자가 안 되고 물자가 너무 분산이 되는 거예요. 전쟁은 원래 집중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하나의 대안으로 나온 게 영국군이 북쪽에서 파고 들어가고, 남쪽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패튼, 브래들리 부대가 이제 밀고 들어가는 식으로 해서 독일의 중요한 산업지대가 루르 지대하고 자르 지대가 있어요. 그럼 자르 지역으로 미군이 들어가고 루르 지역으로 영국군이 들어간다, 영연방군이 들어간다, 이런 계획을 세웠는데 몽고메리가 니들처럼 이렇게 전선을 갖고 밀고 들어가면 이렇게 전쟁을 하면 이거 너무 낭비적이지 않냐? 우리가 뭔가를 보여줄게. 전쟁은 한 칼로 끝내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단독으로 들어갈게. 이렇게 해서 막 우기기 시작해요. 아니, 우길 때 우겨야 되는 건데 지금 현재 상황은 미국이 다 대주고
그거 받아서 전쟁을 하는데 게다가 이 넓은 전선을 칼로 찌른다? 아니, 몽고메리 장군은 무슨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론적으로 틀린 말은 아니죠. 아이젠하워의 고민 중에 하나는 이 나라가 너무 많으니까 공평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뭐 이렇게 뭐라고 그러던데 하여간 공평하게 전전선을 가자는 처음엔 작전을 나갔는데 이게 안 되지. 너무 낭비적이고. 네. 그러니까 전쟁 원래 그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한쪽에 승부를 내는 건 맞아요. 칼날같이 파고 들어야 된다는 논리 자체는 틀린 게 아닌데 몽고메리가 좀 묘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루르 쪽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내 루르를 치고 들어가는 게 네덜란드로 돌아서 요게 이제 변수예요. 독일군 방어선이 너무 강하니까 루르로 치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벨기에에서 네덜란드로 올라가서 북쪽에서 돌아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게 마켓가든 작전의 본질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네덜란드로 남쪽에서 북쪽까지 종단해서 올라가는 거였어요. 사실은 몽고메리 장군은 이쪽 지역을 우리가 마켓과 가든 떨어지는 마켓과 이어지는 가든을 통해서 돌아서 뒤로 창처럼 찌르고 들어가면 독일 전선 무너뜨릴 수 있다. 이런 여러 가지가 더해진 거네요. 마켓 가든. 그렇죠. 근데 이제 공수부대가 투입되게 된 거는 이렇게 우회해서 네덜란드를 우회해서 북쪽에서 들어간다는 아무튼 개념은 그건데 네덜란드라는 나라가 산이 없고 그 운하의 나라잖아요. 네덜란드를 남쪽에서 북쪽까지 쫙 올라가려니까 강, 운하 이런 게 다리 큰 다리만 한 5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구상은 가장 북쪽에 있는 아른햄에다가 공수부대를 낙하시킨다. 그리고 비행장을 점거해서 이제 수송기로 내린다. 그리고 남쪽 벨기에 국경에서 이제 치고 올라가서 둘이 만난다라는 거였는데 120km예요. 너무 먼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중간 거점에다가 다 투하하자. 주요 거점이 아인토벤, 네이멘, 아른헨 이런 식으로 공수부대를 투입해서 점거하고 남쪽에서 30군단이 올라간다. 이런 작전이었어요. 그리고 영국은 여기서 또 인심을 써요. 이거는 우리가 주도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는 거기 때문에 위험한 것도 우리가 하겠다. 그래서 제일 위험하고 제일 중요한 최종 목적 아른헨이었으니까 아른헨에는 영국 공수부대를 투입한다. 중간에 아인토벤하고 좀 쉬운 데는 미군이 해라. 이런 식으로 인심까지 팍팍 써가면서 전체 작전 구도를 이제 만들게 됩니다. 근데 이제 영연방군 같은 경우에 이제 본인들이 이제 주도하려고 하는 그리고 여기에 핵심 지역인 아르넴에 공수부대를 투입한다는 건 가장 먼 지역인 거잖아요. 그렇죠. 가장 위험성도 우리가 한다 이거죠. 실패하면 전멸할 수 있는. 근데 이 정도의 결단을 내렸다는 건 몽고메리 장군이 야 이거 우리 공정 작전, 우리 공정부대 자신감 있어라는 게 좀 있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근데 이게 공정부대를 처음 운영할 때부터 문제점이 다 드러났어요. 사실 그 노르웨이, 덴마크 40년에 할 때 있었던 문제들이 지금까지 해결이 안 됐어요. 노르망디에서 미군이 성공하긴 했지만 이 문제점이 여전히 다 드러나 있었고 그걸 극복할 방법이 증명이 안 됐어요. 그런데 뭐랄까 해봤으니까 더 잘할 수 있다는 걸까? 더 대규모의 어려운 작전을 시행한 거죠. 그런데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우선 독일군이 이 공정작전 개념을 너무 잘 알아요. 자기들이 만든 거 아니야. 그렇죠. 해봤어. 근데 문제가 뭔지 너무 잘 알아요. 약점의 문제를. 그리고 그 다음에 진짜 문제는 기동전이나 전격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라인 배틀처럼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이게 화살처럼 파고 들어간다는 중심 돌파를 하겠다는 건데 중심 돌파를 할 때는 이게 목적과 방향성이 분명해야 되는 그렇죠. 거예요. 제가 비유를 들자면 널판지를 이렇게 누르는 게 아니라 쳐서 화살이나 도끼로 그렇죠. 쳐서 쪼개자는 거잖아요. 그렇죠. 쪼개려면 포인트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이 전선 지도를 가만히 보시면 독일군 주 방어선이 북쪽에서 남쪽까지 있어요. 그 앞에 네덜란드 땅이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중심으로 독일군 방어선을 널판지를 깨고 들어가는 게 그렇죠. 아니라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죠. 독일군의 전선을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거죠. 네. 이건 어디를 깨는 거냐고. 널판지를 깨고 들어가서 이걸 부수는 게 기갑전인데 얘는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 이쪽에다 주력을 두고 그 앞에서 측면 기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 돌아가서 치겠다는 건데 이건 정말 짧은 거리일 때나 가능한 거죠. 그 독일군이 뻔히 보고 있는 거잖아요. 야, 쟤들 우리 오른쪽 방어라인 끝으로 간다 이렇게 보고 있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이 라인은 건 화살 공격이 아니에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적 앞에서 하면 안 되는 측면 기동이에요. 그렇죠. 이거는 전략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 이런 무리한 거를 시행하게 되는 거예요. 튤립을 원했던 걸까요? 왜 네덜란드에 이렇게 집착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지금 이 상황을 정리를 해보자면
네덜란드에는 운하가 많고 강들이 많으니까 이 강들을 전격전으로 쭉 돌파해서 본대가 뚫고 가려면 이 다리들과 연결 라인을 지켜야 하고 공정부대들을 투입해서 다 각 거점을 점령하고 쭉 밀고 올라가서 방어 라인을 돌겠다. 근데 그걸 독일군이 이렇게 보고 있다.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정보의 문제입니다. 네. 이 부분에서 저는 부족한 점이 있었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러면 왜 연합군이 그렇게 약화됐다고 판단했을까 하는 측면에서 보면 한 가지 참고점이 뭐냐면은 히틀러 암살 미수 사건이 있었습니다. 언제 있었느냐? 7월 20일 날 있었습니다. 발키리작. 네. 그렇죠. 영화 발키리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7월 20일 날 있었고 이게 마켓 가든 작전이 9월 17일 날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거의 이제 2달 정도 차인데 연합군의 전략 정보 속에는 발키리 작전을 굉장히 심대하게 봤을 수 있습니다. 독일군 수뇌부가 흔들리고 있구나. 아, 이렇게 볼 수 있었던 것이죠. 첫 번째. 네. 두 번째, 전술제대 일부 정보를 보니까 독일군들이 뭐 일부 부대에서 막 항복하는 사태도 있다. 그렇다면은 지금 독일군의 어떤 전반적인 전투력 자체가, 전투 의지 자체가 전술 부대도 지금 흔들리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판단한 거죠. 세 번째는 이제 어떤 유형의 부대냐 이것도 중요한데요. 그 당시에 이제 독일군의 주 전력은 이제 전차, 장갑차로 구성된 이런 기갑 부대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런 부대들이 실질적으로 동부 전선에서 많이 지금 녹아났고, 그래서 그런 부대들이 마켓 가든 작전 처음 계획할 때는 처음에는 없었던 걸로 사실 정보 판단이 된 거죠. 그러니까 충분히 적의 전투력도 지금 크지 않고 전쟁 수행 의지도 저 위에서부터 흔들리고 있다. 그래서 이 작전이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했을 가능성이 정보 측면에서 보면 해석이 가능합니다. 합리적이네요. 그렇죠. 동부에서 지금 소련에 밀려서 주력 부대들, 주력 무기들 지금 박살나고 있고, 그리고 얘기 들어보니까 히틀러 하나만 없으면 되는데 히틀러를 자기들끼리 지금 암살하려 했다. 네. 뭐 이런 얘기도 들려오고, 현지 병사들이 증언을 하는데 손들고 독일군들이 항복하는 장면이 보인다. 이거 지리멸리라겠구나. 나쁘지 않은데요? 독일군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근데 전쟁에서 아무리 그 불완전한 정보와 가정에 의존하는 건 절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오해가 많이 났는데 상대가 어떤 군대인가를 생각해야 되거든. 독일군은 어쨌든 당시에 실전 경험이 제일 많은 군대였고, 그렇죠. 지휘관들은 1차 대전 때부터 싸워온 그 장군들이에요. 특히 이때 독일군 사령관이 유명한 발터 모젤인데 기동 방어나 이런 쪽에는 탁월한 사람이었죠. 벌써 예상하고 있었어요, 사실. 공정부대 투입할 것 예상할 수 있었고, 기갑부대를, 이게 이제 독일군의 장기인데 기갑부대를 일부러 아르넴에 배치해 두질 않아요. 왜냐하면 기갑부대는 기본이 기동인데 이거를 어디를 지키고 있으면 내가 우리를 지킨다고 다 알잖아. 그렇죠. 그러면 또 돌릴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독일군은 중요 거점에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는 거리에 배치했다가 어디에 왔을 때 당일날 들어가면 된다는 이동 개념이거든요. 근데 그런 개념을 이미 쓰고 있었는데도 이 작전 기획하는 사람들이 뭐랄까 관습적 보수적으로 기획을 한 거죠. 없어? 없네. 이런 식으로. 이때 당시에 독일은 이미 우리나라의 택배 시스템을 꿰뚫고 있었네. 딱 중앙 지역에 어디든 갈 수 있는 지역에다가 준비해놓고 필요시에 움직이는. 독일군은 18세기, 17세기부터 적보다 열세한 병력과 장비를 가지고 효율적으로 싸우는 방법이 뭔가만 200년 동안 연구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독일군 이제 군대에서 잘 훈련된 부대, 조직력이 강한 부대의 특징이 뭐냐면 전투력이, 예를 들어서 소련군 같은 경우는 아마 전투를 할 때 전투력이 한 70% 정도 이하로 떨어지면은 작전이 제대로 안 될 겁니다. 그런데 제2차 세계대전 사례를 쭉 전사를 연구해 보면요, 독일군은 전투력이 30% 40% 됨에도 불구하고 역습이나 이런 걸 통해서 끊임없이 적의 전투력을 소진시키는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게 이제 만슈타인이 이제 동부 전선에서 했던 거라든가 이런 걸 보면은 이제 연합군의 어떤 특히 몽고메리 장군이 판단할 때 그런 부분까지 내밀하게 잘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좀 놓쳤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그 말 참 많이 했지만 자기 수준으로 보지 말고 자기 방식대로 보지 마라. 근데 이게 정말 힘든가 봐. 결국은 자기 수준대로 보는 거야. 우리가 이렇게 하면 못 막겠지. 근데 쟤는 막을 수 있다고. 근데 그런 게 진짜 힘들어요. 그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사실은 러시아가 정보 판단을 실패했던 게 바로 그 점이지 않습니까? 결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러시아군이 뭐 일주일 정도 보급 능력만 갖고 있으면 3, 4일 정도 만에 뭐 우크라이나군이 항복할 것이다 거의 이렇게 판단하고 들어갔다가 사실은 거기도 전략 정보의 판단 착오
실패 이런 부분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정보 오류는 또 그렇다 치더라도 네. 누구나 알 수 있는 지형이라든가 항공 정찰로 충분히 알 수 있는 난관도 무시해 버리는 거죠. 네덜란드의 문제는 운하만이 아니라 이어진 도로망이 네. 좁은 하나의 길로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도로가 그냥 평지 도로가 아니고 네네. 대부인 뚝방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평지의 도로가 있는 거하고 뚝길은 이게 완전히 개념이 달라요. 막히면 끝나는 거잖아요. 막히면 끝나는 정도가 아니라 대전차 모기가 쏘기가 너무 좋아요. 산이 없으니까 매복을 못 할 것 같지만 뚝방에서 평지 지점에 매복했는데 찾기가 더 힘들어요. 이제 공정부대가 낙하할 때도 문제가 심각한 것이 대규모 공정부대가 낙하하려면 공간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 공간이 자기 목표 옆에 있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대교 옆은 대부분 시가지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외 지역으로 나가야 됩니다. 네. 그 넓은 지역에다 내려야 되는데 이게 또 내려가지고 하나는 다리로 가고 하나는 비행장 가고 작전은 아름답게 짰어. 네네. 그러다 보니까 부대가 여기저기 분산해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특히 이제 아르넴에서 이제 그런 현상이 발생한 거죠. 예. 서울에 이제 뭐 예를 들어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한 곳에 모이면 좋은데 그런 장소가 없으니까 야, 그럼 너는 김포 쪽으로 가. 네. 올해는 안양 쪽으로 갈 테니까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그 퍼지는 정도 거예요? 그 정도로 멀리 떨어지는 않지만 주 목표 지점에서 10km. 근데 10km면은 사실 전쟁 때 보면 네네. 독일군이 강력하게 방어하는 지역을 몇 배 전력으로 밀어붙여도 10km 전지 못해요. 하루에 1km, 2km도 못 가는 경우 수두룩하거든요. 근데 경무장한 보병이 10km를 전진한다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다 또 문제가 있어요. 네. 또- 공간으로만 분려되는 게 아니에요. 네. 당시 수송 능력으로는 일개 사단 병력을 하루에 착륙시킬 거 없어요. 에? 그러면 그걸 축차 투입해요? 3일에 나눠서 투입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큰 공간이 세 군데인데 이거를 3일에 나눠서 넣는 거예요. 정말 이건 고기를 썰어서 냄비에 넣는 거예요. 거기다 악천후까지 이제 개입이 되면서 그 축차 투입이 제대로 시간표대로 안 됐죠. 그것도 안 돼요. 와. 그 다음에 이 거점, 네. 여기도 집중 낙하가 되냐고. 여기도 흩어져. 그렇죠. 그렇죠. 거기들이 모여서 10km 떨어진 자기 공격 지점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각자 1km 떨어진 거를 걸어와서 모여서 10km 떨어진 데로 이동을 해야 네. 된다. 그런데 중요한 건 방어하고 있는 독일군들은 딱 떨어지는 순간 쟤들이 어디를 노린다는 걸 알아. 그뿐이 아니야. 저기서 여기까지 오려면 어느 길로 와야 된다까지 알아. 아. 그러면 얘들 못 가지 알겠어. 어디서 매복해서 그렇죠. 공격하자는까지 다 알아. 사실 어떻게 됐냐면 내려가지고 급하게 편성하잖아요. 네. 나름 머리는 썼어요. 정찰 중대 같은 걸 미리 만들어서 얘들은 다니까 빨리 모여서 최대한 빨리 가라고 그랬거든요. 딱 갔더니 독일군이 기다리고 있다 매복으로 다 없애버려요. 선두 부대가 가다가 중간에 다 녹아버립니다. 근데 뒤에는 모이느라고 그 사실을 알지도 못해요. 그러면 2차로 또 똑같은 행동을 하게 되고 또 똑같이 똑같죠. 엎어지게 되고. 반복. 아. 그래서 사실상 거의 대부분의 부대가 목표 지점에 가는 것도 사실은 실패합니다. 근데 이들도 결국은 영국의 최정의 영연방의 최정의 이 공정 부대들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 마켓저지 그거 어떻게 돼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9월 25일까지 버티긴 버티는데 그리고 밑에서 올라가는 부대도 사실은 잘 간 거죠. 그 정도면. 굉장히 결사적으로 가서 네이메인까지 가긴 가요. 네. 그것도 대단한 거예요, 사실은. 네, 네. 근데 네이메인에도 막혀가지고 더 이상은 못 간다. 이제 완전히 주저앉아버리고 그럼 어떡합니까? 들어가 있는 아르넴 부대는 철수해라. 그래서 그들 중에 일부만 간신히 살아나오게 되죠. 아르넴에서 철수까지 하려고 하면 또 엄청난 길을 또 고난의 행군을 해야 되네요. 네, 그것도 사실은 목표까지 아르넴 대교까지 갔던 부대는 포위돼서 항복해버리고 가지도 못했던 부대들, 사방에 흩어졌던 병사들이 어떻게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 지상 부대 작전을 크게 이제 요약하면은 이제 결국은 이제 세 개 도시가 있지 않습니까? 아인트호벤, 네이메헨, 그다음에 아르넴. 요게 이제 아인트호벤은 101 공정사단, 그다음에 네이메헨은 82 공정사단, 그다음에 아르넴에는 1 공수사단, 영국군 1 공수사단, 그다음에 폴란드 1 공수여단 이렇게 이제 투입이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지상 작전을 이제 아인트호벤부터 이제 치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어디에서 가장 결정적인 전투가 있었냐면 9월 20일 날 네이메인에 있는 다리를 건너는 데서 결정적인 전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9월 20일 날 오후 3시에 바로 다리 위를 지금 다리가 남아 있는 상태였거든요. 다리를 건너가려고 했더니 독일군의 방어가 워낙 세서 건널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냐면 영화의 그 머나먼 다리에 보면 네네. 도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네.
미군의 82 공정사단의 1개 대대가 도하를 합니다. 근데 이제 정상적인 그 준비된 도하가 아니라 급조된 뭐 조그마한 6m짜리 보트 이런 걸 가지고 1개 대대가 도하를 하는데 독일군이 거의 다 방어를 하고 있었죠. 기관총 그렇습니다. 그 대대에서 1개 대대가 한 200명 이상의 사상자가 납니다. 근데 그 사상자가 남에도 불구하고 저 북쪽, 그러니까 네메인의 교량의 북쪽 지역을 점령을 합니다. 사실은 그 적극적으로 그 도하는 장면을 보면은 아주 굉장히 작전을 잘했고 많은 희생이 남에도 불구하고 삼국부대 작전 목적을 위해서 했죠. 그런데 이제 기갑부대가 이제 네메인 다리를 건너야 되지 않습니까? 네. 드디어 건넜습니다. 오. 20일 날 저녁 7시 30분에. 와. 그런데 여기 네메인 다리 건너서부터 아르넨까지 거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11km였습니다. 네. 만약에 이 11km를 바로 돌파해서 연결하면 성공이 되는 겁니다. 한 30분이면 가죠. 그런데 문제는 예. 여기서 네메인에서 다리를 점령하고 다음 날 공격을 개시한 시점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언제요? 그 다음 날 정오였습니다. 18시간을 거기서 지체를 했습니다. 왜요? 몇 가지 이유가 있었죠. 이제 표면적으로 보면은 탄약 재보급해야 돼, 유류 보급해야 돼. 그리고 적정 파악이 안 됐어. 생각보다 네메인하고 아르넨 사이에 독일군이 강력해. 이렇게 이제 정보 판단을 한 겁니다. 아. 문제는 이제 나중에 이제 이게 결과론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비판을 받는 부분. 네, 네. 사실 이 작전의 핵심은 시간입니다. 네. 그 18시간 동안 네메인 다리를 건넌 다음에 아르넨까지 전력을 다해서 공격해 갔더라면은. 확률은 낮지만은 그래도 성공 가능성이 전혀 없었다고 할 수 없다. 그렇죠. 이유는 몇 가지입니다. 첫째, 11km밖에 안 된다. 네. 두 번째, 일부 그 독일군 자료에 보면은 독일군이 당시에 네메인을 건너고 나서 20일 날 7시 30분 그 야간에 방어력이 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독일군도 지금 전투력을 그 방향으로 다시 전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강하지 않았다. 그래서 만약에 미군들이 공격했더라면은 독일군도 당황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정언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18시간 지체한 거, 이 부분에 관해서 결과론적인 이야기일 수는 있는데 비판받고 있는 그런 기록도 있고 저는 그 비판은 또 일정 부분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느낌상, 예? 야 이거 내릴 데가 없는데 그래서 과천에 야 경마장 부지 저기 넓은 데 있다. 가지고 거기 내려서 남태령에 있는 수도방위사령부를 겨우겨우 뚫어가지고 이제 네. 조금만 더 가면 11km 더 가면 용산이 보이는데 네. 근데 여기서 18시간을 남태령에서 머문 거야. 그렇죠. 아르넴에서 이제 그 영국군들이 사투를 벌이면서 아르넴 다리 그 일부 그 부분에 막 버티는 시간이 그날 저녁 밤 10시까지 버티고 있었고 그 다음 날 아침까지도 막 마지막에 이제 힘겹게 버티고 있는 상황이 그 20일 저녁부터 21일 아침 오전 사이였던 겁니다. 현장에서는. 네, 근데 가긴 갔는데 네. 실제로 중간에 독일군이 없어진 게 아니라서 네. 또 머리를 썼겠죠. 독일군도 또 생각을 해서 선두부대는 보내고 후속부대를 계속 공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측면에 대한 압박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제일 문제가 독일군 전차부대가 없을 거라고 그랬는데 그때마다 연합군이 그 타이거 탱크 같은 거 굉장히 무서워했는데 타이거 탱크까지 동원한 최고 기갑 전력이 나타나 있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 이건 정면으로부터도 안 되는데 이게 또 측면을 공격하면 사실 저는 마켓 가든 작전이 아르넴까지 도착했다고 하더라도 추가적인 과연 그 진로가 됐을까는 좀 의문이에요. 왜냐하면 이 보급로 유지가 전혀 안 되고 있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게 잘못이었다. 이쪽으로 오는 압박을 어떻게 감당할 거냐.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과연 아르넴에 도착했다고 과연 그 다음 작전이 됐을까도 좀 의심스러워요. 이것도 충분히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할 수가 있고 제 입장에서 보면 야 두 분의 입장차가 확실히 있으시구나. 왜냐면 우리 박영구원님은 또 이제 이 군 아니 입장 차이 아니야. 그냥 그런 서로 얘기하는 거야. 왜 쓸데없이 싸움을 붙여? 끝까지 가야 된다. 그리고 우리 박사님 말씀은 시작부터가 잘못이야. 포기했어야 돼. 포기란 없다. 이런 약간 좀 아니 절대 그건 오해예요. 왜냐하면 장난입니다. 아니 근데 생각해보면 그런 오해가 생길 것 같은데 전쟁사 할 때 제일 어려운 게 전쟁은 극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한 대를 때렸으면은 부서졌을지 모른다라는 건 참 부대 사람들이 하는 얘기인데 그게 말처럼 쉬운 게 절대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전 역사는 야 정말 저때 마지막으로 한 번 때렸으면 이길 수 있었는 데가 역사의 교훈이 아니고 왜 모든 힘을 다해서 싸웠는데 마지막 한 대 때릴 때 힘이 없었을까? 그거를 찾아내는 거예요. 아 정말 중요한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임 박사님께서 그 독일군의 역습이 만약에 저도 사실 동의하는 측면이 있는 게요. 독일군이 아르넴이 만약에 위험했으면 분명히 척방 공격이 역습이 있었을 겁니다. 그건 뭐 독일군의 만슈타인 작전에서도 항상 독일군은 특히 지금 아주 그 폭이 좁은 상태에서 지금 중심으로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사실 잘라 역습하기에 가장 이상적인 상태가 됐기 때문에 분명히 아르넴이 위험한 상황이 됐다. 그럼 역습이 들어왔을 겁니다. 이거 한국의 만슈타인이신 장군님 말씀. 그 군사 상식에 해당됩니다. 아니 이게 참 애매한 게 이 네. 2차 세계대전 얘기를 하면요. 이런 게 어려워요. 굉장히 잘 막은 장군이긴 한데 네. 그리고 굉장히 훌륭한 작전 장교이긴 한데 만슈타인은 독일군이라 여기가 아니, 그럼 양측의 피해 어마어마했겠어요? 그렇습니다. 먼저 뭐 독일군의 피해를 보면은 6천 명에서 뭐 많게는 한 13,0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이제 연합군의 피해가 더 컸습니다. 15,000에서 한 17,000명 되는데 문제는 사실 영국군 1공정사단의 피해가 엄청났다는 겁니다. 병력이 한 10,000명 정도 됐는데 네. 전사, 부상, 포로, 실종 다 합치니까 8,000명 정도 피해를 입었고 복귀해서 25일 날 철수하라고 했을 때 돌아온 병력이 2,300명밖에 안 돼요. 거기서 영국군 이제 1공정사단을 지원해주던 폴란드 공정여단도 1,000명 중에 뭐 600명 전사하고 한 400명만 복귀한 이런 있은 거죠. 전체적으로 보면은 영국군과 폴란드군, 특히 아르넴에서의 격전 때문에 영국군과 폴란드군의 피해가 클 수밖에 없는 그런 특징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보급품을 공중 투하를 해주는데 성공률이 25%밖에 안 돼요. 그 장비를 다 독일군이 회수해서 맞습니다. 네. 잘 썼다. 게다가 정말 최정예 부대들이었다는 게 더 뼈아픈 연합군으로서는 마음이 들 텐데 이게 당연히 몽고메리 장군은요.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 작전을 하셨을 거고 목숨을 걸고 본인도 작전을 지휘를 하셨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방 장군님이 네. 이런 결과를 성적표를 받아든 장군이셨다면 네. 뭐라고 말씀을 하셨을 것 같습니까? 저는 이제 두 가지로 나누어 볼 필요가 있을 것 네. 같습니다. 이제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몽고메리 장군의 반응은 90% 우리 작전 성과를 달성했다 이렇게 예? 이야기를 했습니다. 90%. 90% 작전 성공이다 이런 느낌. 예, 왜냐하면 어쨌든 간에 거기까지 갔잖아. 보십시오. 그 아인트호벤 점령했지 않습니까? 네이멘 점령했지 않습니까? 아르넴만 점령 못한 겁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했을 때 처칠도 동의를 했습니다. 예? 처칠도 두 동의를 분이 했습니다. 너무 정신승리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한 가지 고려해줘야 될 것은 전쟁이 진행 중에 있다는 측면을 고려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실패했다고 이야기하면 아군의 사이가 떨어지고 차후에 여러 가지 전쟁 수행 의지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최대한 유리하게 해석을 한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전쟁사를 바라볼 때 가져야 될 태도에 관한 문제죠. 그것이 이제 몽고메리 회고록입니다. 회고록은 전쟁이 끝난 다음에 차분하게 앉아서 냉철하게 써야 되는 거죠. 네네.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전체적인 몽고메리 회고록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항공 전력 또는 병력 지원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됐다면은 아까 아르넴 지역에서 좀 거리에 잘못 떨어진 거 이거는 내가 잘못 인정한다. 그런데 악천후라든가 뭐 독일군 기갑부대 이런 게 있었더라도 항공 지원이나 병력 지원이 추가되어 있었으면 성공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 생각에 변함없다 이렇게 기록을 하거든요. 내 작전은 틀리지 않았다. 않았다. 예. 그거는 조금 이제 이거는 후세 회고록이라는 것은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후세들한테 교훈을 주는 거죠. 그렇죠. 전시해야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지. 그렇습니다. 실패해도 성공했다고 우기는 건 이기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요. 이제 또 하나의 약간 이제 몽고메리 장군이 이제 비난을 받는 것 중에 하나는 이 폴란드 공정 여단장 소사보프스키 준장에 대해서 소장이라고 이야기하는 원스타죠. 가혹하게. 왜냐하면은 폴란드 1,000명 중에 800명 전사했다고 600명 전사했죠. 사실 굉장히 큰 그걸 피해를 입었고 영국군을 도와주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그 최종 목표는 달성 못했기 때문에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된다. 뭐 이런 취지로 해서 그해 12월 달에 보직행식입니다. 더 가혹한 것은 48년도에 그 소사포프스키 소장이 전역을 하는데 연금을 못하게 했습니다. 왜요? 이제 패전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떤 그 당시에 몽고메리의 영향력은 엄청났을 텐데 그래서 당시에 뭐 300파운드 퇴직금만 받고 연금을 못 받게 했답니다. 좀 그래서 사람이, 네. 당시에 영국에서 계속 75세까지 거주를 했는데 76세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 75세까지 공장 노동자로 사실은 일하다가 76세
돌아가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후에 이제 사후 재평가가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2006년도에 네덜란드 여왕이 당시에 이제 폴란드 공정여단 그리고 수서보프스키 소장한테 훈장을 줍니다. 훈장을 주고 그 폴란드 여단의 낙하지점, 그 다음에 수서보프스키 소장의 무덤에 기념비도 세워주고, 그 후세는 이제 이 사람의 어떤 역할 이런 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준 거죠. 그런데 이제 몽고메리 장군이 이 폴란드 여단장에 대해서는 인간적으로도 그렇고 너무 좀 과도하게 그렇죠. 책임을 물었다. 근데 사실 몽고메리 장군이 공을 세운 것도 근데 사실 어떤 장군이든지 이 큰 전쟁을 하면서 한 번도 안 지고 한 번도 실수 안 하고 이런 건 없어요. 그렇죠. 다 이렇게 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장군님 말씀처럼 차라리 후대에더라도 미안했다라고 시인했으면 영웅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요. 본인에게 아마 거의 최악의 오점이 됐을 거예요. 그러게 다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자기가 이렇게 하는 했던 바람에. 모든 걸 깎아먹는 자, 그런데 여지껏 저희가 얘기한 2차 세계대전의 모든 작전들은 다 공정작전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현대에서는 쓰이는 것 중에 하나가 공중강습작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영어로는 이제 Air Assault Operation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공정사단이라고 표현하고 영어로 표현하는 101 에어본 디비전 갈로 열고 에어 어솔트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네. 왜 101이에요? 그 공중강습 작전에 특화된 부대, 최초의 부대가 101 공중강습 사단이었습니다. 미군이죠? 예, 이 부대가 창설된 게 1974년도라고. 그래서 그럼 왜 하필 74년도냐? 이것은 하나의 무기 체계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바로 헬기입니다. 헬기들을 활용해봤더니 수송 헬기는 장갑차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뭐 공격 헬기는 전차처럼 활용하면은 굉장히 공정 작전과 유사한 작전을 할 수 있겠다. 그래서 공중 강습 작전에는 새로운 작전 개념을 만들고 거기에 맞는 부대를 만든 겁니다. 사실은 그것이 101 공중 강습 사단이고요. 표현은 101 공정사단을 개편을 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2차 세계대전의 그 공정 이 부대들을 보면 네. 기껏해야 이제 기관 단총, 네. 수류탄 뭐 이 정도였잖아요. 네. 그렇다면 101 공중강습사단 정도 되면은 어느 정도 무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단 이하의 세 개의 작전 여단이 있는 것은 뭐 일반적인 보병 사단하고 비슷합니다. 중요한 거는 헬기 여단이 있습니다. 헬기 여단. 대대가 자그마치 8개입니다. 거기다가 아파치 공격 헬기 대대 2개에다가 헬기 다 합치면 200대가 넘습니다. 중경 국가의 헬기 전력을 다 합친 것보다 사실은 저 1개 사단의 헬기가 더 많은 거예요. 하늘에 탱크 200대가 더 있는 거죠. 엄청난 거죠. 그 기동 헬기는 1개 분대를 완전 무장한 병력을 태울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사실은 야포까지도 실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05mm 곡사포, 155mm 곡사포도 한 문을 들어서 그 안에 탄약 싣고 포를 조종할 수 있는 병력까지 다 태우고 진흙 헬기 뜰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험비 같은 데도 토를 장착한 험비 이런 것도 진흙 헬기는 한 2대씩 달고 다닙니다. 그래서 병력과 이런 야포까지 들어서 동시에 기동하는 거죠. 이게 공중강습 작전의 클라이막스죠. 공중강습사단 101 공중강습사단이 진짜 마음 먹으면 네. 한 개 대대에 그냥 육군 병력을 한 방에 그냥 워프시킬 수 있네요. 대대가 아니고요. 1개 여단으로 옮길 수 여단 있어요? 단위로 통상 옮깁니다. 여단 단위. 어마어마한 능력이죠, 사실은. 자, 1991년 걸프전이 있었습니다. 이때 101 공중강습사단이 작전을 펼쳤죠. 그렇습니다. 101 공중강습 사단의 작전을 보면은 아파치 헬기가 있다 보니까 이게 원래 40일 동안 항공 폭격을 하는데 이때도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1991년도 1월 17일 항공작전이 처음 시작할 때 제일 위협이 되는 게 적의 조기경보 레이더가 있었거든요. 여기를 2개소가 있었는데 아파치 헬기 8대가 가서 저공으로 들어가서 아파치 헬기 저공으로 들어가니까 안 보이지 않습니까? 레이더에 안 걸리죠. 그런 특성을 활용해서 이라크의 조기경보 레이더 기지를 2개를 박살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비행기들이 공군력이 들어가는 거죠. 여기서 한번 역할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지상작전을 2월 24일부터 28일까지 100시간 동안 지상작전을 하는데 작전하는 형태로 보면은 중간중간에 이제 전방 작전 기지라 그래서 작전 기지를 만들고 헬기 중간에 그렇게 잠깐 착륙시켰다가 작전 준비하고 다시 뛰어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단계별 작전을 해나갑니다. 그래서 27일 날 결정적으로 27일 날 장갑차, 뭐 차량 이런 거 한 100여 대를 바로 격파하고 공중강습 작전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가는 거죠. 마켓 가든 작전의 중심 거리가 120km라고 했는데
이제는 헬기라는 무기체계가 등장하면서 자그마치 250km, 350km까지 중심으로 부대가 기동하면서 테러를 차단하고 그런 이제 공중강습작전, 공정작전을 할 수 있는 거죠.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거죠. 들어보면 2차 세계대전 때 공수작전이 가졌던 모든 문제점. 예를 들면 초기 진입할 때 격파되면서 상당수의 병력을 잃는다. 이거 해결. 그다음에 분산 투하돼서 집결지까지 가는 과정 이 문제도 해결. 그리고 장비 수송이 힘들다. 그러니까 경무장으로 들어가서 나중에 후에 중무장이 온다. 이것도 단순간 해결. 심지어는 전차 같은 공격 헬기까지 동원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지상군이 올 때까지 버텨줘야 되는데 네. 그냥 자체가 지상군처럼 네. 역할을 하면서 갈 수 있다. 본대가 도착. 예, 네. 그러니까 사실 1차 세계대전 때 낙하산 부대를 생각했던 그것이 지금에 와서 말씀하신 모든 과학기술과 등등으로 예. 현실화된 거예요. 특히 이제 미군의 장점은 압도적인 제공권이지 않습니까? 압도적인 제공권을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저런 공중 기동 작전이 더 빛을 발휘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왜 우리나라도 그럼 이 공중 강습 사단이 있어요? 예, 제2 신속 대응 사단입니다. 그 사단 마크를 보면요, 네. 에어본이라고 딱 위에 글씨가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옛날에는 공수라고 표현했었는데 이제 그래서 공정이라고, 예, 공정작전, 예,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신속 대응 사단, 제2 신속 대응 사단은 공정작전과 공중강습작전을 두 가지를 다 포함하고 다른 유형의 작전까지도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제2 신속 대응 사단이라고 표현을 했고, 여기서 차이점이 하나 있는데요. 헬기를 과연 이제 앞에서 제가 설명드린 101 공중강습사단은 헬기를 자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이제 원정 작전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한반도 내에서 작전을 주로 하기 때문에 헬기를 좀 더 통합적인 차원에서 이제 항공사령부 또는 이제 군단 이런 데서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사단은 현재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제2 신속 대응 사단은 창설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됐다고 해서 금방 모든 장비 물자가 갖춰지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이제 전투력을 훈련을 통해서 계속 업그레이드하고 장비 물자를 계속 보충하고 있다. 이런 이제 과정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101 공중 강습사단으로 시작한 이 공중 강습. 요게 지금 이제 작전이 실행이 되고 있는데 네. 미래는 어떻게 바뀔까요? 우리가 이제 101 공중 강습 사단을 보면은 미래 모습을 조금 볼 수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앞에 헬기 대대가 원래 그 1991년도에는 8개 대대였는데요. 지금은 5개 대대로 줄었습니다. 대신에 하나 늘어난 게 있습니다. 무인기 중대가 늘어났어요. 아, 무인기. 그레이 이글이 이제 편제가 돼 있는데 이게 결국은 정찰과 타격을 같이 할 수 있는 첨단 무인기입니다. 점점 발전하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 수준이냐면은 작전할 때 앞에 무인기를 내보내고 아파치 헬기가 그 무인기를 통해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이 정도 수준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미. 근데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무인기에 실려 있는 헬파이어 미사일이나 이런 것을 아파치 조종사가 발사하는 수준까지 업그레이드 될 겁니다. 그러면 작전 반경이 훨씬 더 넓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훨씬 안전하고. 안전하고. 두 번째는 자폭 드론을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폭 드론이 뭐냐면 앞에서 우리가 계속 논의했듯이 공정부대보다는 공중강습부대가 훨씬 더 많은 화력을 가져가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뭐 기갑 사단이나 이런 데에 비해서는 아직도 조금 화력이 약하지 않습니까? 그 부족한 화력을 자폭 드론이 보완해 줄 수 있습니다. 자폭 드론은 휴대도 간편하고 헬기에 싣고 다닐 수도 있고 사거리도 100km, 200km까지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폭 드론이 공정부대 또 공중강습부대의 화력을 굉장히 획기적으로 보완해 줄 수 있다 말씀을 드리시고요. 세 번째는 이제 주로 이 수송 수단이 계속 또 발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 수송 수단은 블랙호크, 그다음에 치누크 이런 것들인데 속도가 지금 한 뭐 250km에서 300km 그 사이가 이제 최대 순항 속도입니다. 근데 미국에서 지금 개발하고 있는 그 새로운 어떤 헬기 순항 최고 속도가 거의 500km입니다. 속도가 한 2배 정도 되고요. 앞으로 그런 이제 수직 이착륙 능력은 가지면서도 고속으로 기동이 가능하고 뭐 스텔스 기능이나 또 적재 능력 이런 것들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킨 이런 부대들이 이제 이런 무기 체계들이 개발되면서 공중 강습 작전 이런 능력도 획기적으로 또 정대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네, 오늘 공정부대와 공정부대가 투입된 전투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정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전쟁이라는 것은 결국은 철저한 계산과 거기에 대해서 무한한 모험과 상상. 근데 이런 표현이 좀 안 좋긴 하지만 사실 전쟁은 모험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운에 맡기고 들어가서는 절대 안 되고
가장 철저하게 계산해야지만 계산 이상의 무엇을 해야만 승리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근데 항상 결과는 위대한 승리거나 엄청난 패배예요. 그래서 역사에서 이런 얘기들 할 때 사실 되게 조심스러워요. 역사학자는 어떻게 보면 장점이 결과론만으로 먹고 살 수 있다는 거야. 그렇지, 이미 다 결과가 나왔어.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좋아하는 얘기만 하면서 정의로워질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어쨌든 최대한 양심적으로 보고 정말 필요한 교훈을 찾아내려고 노력하는데 역사는 단죄하는 것이 아니라 분석하는 것이다. 그리고 실패했을 때에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것도 못지않게 그 용기를 지적하는 것도 그 시도에 대한 용기를 꼭 무시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참 이렇게 패배로 끝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전투를 그래도 훌륭한 용기였다라고 말하기 정말 어렵죠. 비난도 받을 수 있고. 그런데 오늘 했던 공수부대 주제를 보면은 빌리 미첼도 그렇고 크레타 섬 전투도 그렇고 결국 상상과 도전이 엮어낸 성공과 실패의 역사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도전과 상상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공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중요하다. 그런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군사적인 측면에서 항상 지도자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타이밍입니다. 이 작전을 이 시점에 시행하는 게 적절할 것인가, 다음 시점에 어떤 조건이 됐을 때 시행하는 게 적절할 것인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마켓 가든 작전을 독일군이 사실은 와해되는 징후가 정말 실질적으로 나타나고 실질적으로 그런 현상이 있을 때 이 작전을 했다면 굉장히 성공할 수 있었고 아주 획기적인 작전이 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앞에서 제가 설명드린 대로 적의 상황, 지형적인 요건 이런 것들이 다 고려했을 때 그것이 사실은 너무 일찍 시행됐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이고 또 너무 늦게 시행됐으면 하나만한 작전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 시간에 그것을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에 누구 책임입니까? 지휘관의 책임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휘관이 항상 경험을 축적해야 되고 검증을 거치고 정말 그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에게 몇만 명의 지휘권을 맡기는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몽고메리의 이런 그 작전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가장 교훈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시간에 관한 문제. 이 부분에 있어서 지휘관의 책무 이런 측면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시작된 이 공정부대는 현재도 지속적으로 발전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도 이런 변화의 흐름을 잘 읽어서 미래전에 잘 대비할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변화의 흐름은 뭐 일선에 계신 분들이 더 많이 하시겠죠. 읽고. 네, 근데 저희는 오늘 변화의 흐름 하나는 확실히 배웠습니다. 공정부대, 공중강습부대. 이것만큼은 오늘 확실히 배우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시간 더욱더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뉴전사를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유익한 시간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